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쌤입니다. 네, 금쌤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쓸공님들 환절기에 건강 잘 관리하고 계시죠? 이 공부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지난 시간에 중앙은행의 역사와 독립성에 대해 간단하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독립성이 저해받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역시 영국 디 이코노미스트 참조했고요. 현재 많은 선진국 정부들은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부채가 당연하다는 듯 국정을 운영하는데 익숙하죠. 마치 현대인들이 얼마 정도의 은행 대출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같군요. 그렇죠. 네. 국가 부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에피소드 42, 43화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통화 정책이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 부채가 많은 정부는 기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죠. 이 빚이 많은 사람이 금리가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 부채가 많은 각국의 정부가 중앙은행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부채 비용이 많으면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정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네요. 네. 미국도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이니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싶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사람. 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라고 미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자, 단지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중앙은행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지도자는 아니에요. 네. 이 이웃나라 일본 역시 그런데요. 네. 자, 지난해 10월 취임한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과거에 금리 인상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저금리를 좋아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녀의 임명 소식에 채권 시장은 즉각 크게 반응하기도 했었죠. 이 일본은행도 법적으로는 독립적이에요. 자, 그런데 정부가 통화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과거를 살펴보면요. 2010년대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을 끝내기 위해 일본은행과 정책 공조 협약을 맺었고 그 결과 통화 완화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가가 하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정책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으로 물가도 낮았고 수요도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더라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수요를 증가시켰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일본은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일본은행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했죠. 이때 또 미국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었고요. 네. 자, 다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 수위는 집권 후 다소 완화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상충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도 선진국이니 국가 부채가 많을 테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저금리를 주장하고 싶겠지요. 네.
총리는 저금리를 주장하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네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일본의 순부채는 GDP의 130%에 달하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져서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가 오를 경우 정부의 살림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군요. 네. 정부 살림 규모를 줄이면 민심, 즉 표심도 빠져나갈 거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겠네요. 네, 맞아요. 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대중이 바라는 바에 부합해서 표를 얻으려는, 즉 파퓰리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영국의 경우에도 통화정책 파퓰리스트들이 곧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파 파퓰리스트 영국 개혁당, 그리고 좌파 파퓰리스트 녹색당, 이 두 개의 당 모두가 정부의 높은 이자 지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EU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 유럽의 중앙은행 ECB, 이 ECB의 독립성은 조약에 의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주요 중앙은행보다도 정치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된다고 해요. 자, 현재 유로존 전체의 부채는 GDP의 88% 수준으로 대체로 감당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3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유럽은 부채 규모가 양호한데요? 네,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부채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국방비 지출의 증가, 이 나토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비용, 그리고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파퓰리스트들의 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 부채도 커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중앙은행이 부채가 많은 EU 국가들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커져요. 이 유럽의 중앙은행은 이미 2010년대에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팬데믹 시기에 이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었죠. 2010년대의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유로 붕괴를 막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국 정부가 재정을 정비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력도 갖게 됐죠. 쉽게 말하면 유럽중앙은행이 빚이 많은 나라를 도와주되 공짜로 도와주지는 않겠다. 네. 내가 지시하는 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10년대 초반 유럽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 당시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러다가 이 나라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불안해졌었죠. 그래서 이 나라들의 국채를 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라들에게 돈을 안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폭등했죠. 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이자를 더 줘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심지어 유로존 붕괴의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때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 드라기가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면서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이 한마디에 시장은 안심을 하고 이 세 나라의 국채 금리가 안정되었었죠.
와, 드라기 총재의 말 한마디에 국채 금리가 안정되었다니 유럽 중앙은행의 파워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유럽의 각국 정부들이 어차피 급하면 유럽 중앙은행이 도와줄 거니까 네. 국채를 마구 발행해도 되겠구나. 즉, 돈을 많이 빌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도덕적 해이가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은 조건을 걸죠. 우리가 도와줄 테니 너희도 조건을 지켜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긴축 재정해라, 연금 개혁해라, 세금 제도 정비해라, 국가 부채 줄여라 이런 식으로요. 그 당시에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의 붕괴도 막으면서 동시에 유럽 각 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든지 하겠다며 유로존 위기를 막았는데요. 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또 다시 팬데믹이 터지죠. 네. 이 시장이 엄청난 공포에 빠지면서 또다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부채 많은 나라들의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했어요. 다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맞아요. 이 과거에 대단한 나라들이었다는 게 공통점이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데요. 네.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로존의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자 유럽 중앙은행이 다시 개입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시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의 국채를 대량 매입해요. 즉, 이런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러면서 부채가 많은 국가들의 금리가 치솟는 것을 눌러주고 이 국가들이 버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이 도와주면 부채국이야 혜택을 보니 좋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한데요. 특히 북유럽의 민족주의 성향 국가들은 더 많은 화폐 발행이 아니라 더 적은 화폐 발행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북유럽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남유럽 국가를 비롯한 남의 나라에 저금리로 빌려주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찍어내서 물가는 그쵸. 올라가는데 그 돈을 남유럽 국가에 빌려줘야 한다? 조금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북유럽 국가의 민심이 정치에 반영되면 중앙은행도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부채가 많은 국가들의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기가 어려워져요. 즉,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 북유럽의 민심에서부터 출발한 정치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 독립성이 저해받고 있는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독립성은 어떠한가요? 네, 개발도상국 역시 독립성을 저해받고 있는데요. 네. 이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음, 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채가 특별히 심각한 편도 아니래요. 그럼에도 정부가 중앙은행의 돈을 거의 털어 쓰다시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제도 개혁이 미흡한 나라들, 가나, 튀르키예,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은행들 총재들이 기소되거나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일들도 있었고요.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들이 흔들리고 있군요. 네, 그만큼 정치 상황 또한 혼란스럽다는 뜻이겠죠. 네. 다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곧 파월 의장의 후임을 지명할 예정인데요.
맞습니다.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가 5월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다음 이현준 의장으로 유력한 후보 케빈 왈시죠. 네. 이분이 또 쿠팡 사회이사 경력이 있어서 유명하시죠? 네. 네, 이분이 미 연준 의장이 되신다니 신기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뭐 물론 후보긴 하지만요. 네. 자, 이분은 이 경제적 전문성도 뛰어나시죠. 예, 동시에 트럼프의 측근입니다. 이 케빈 왈시가 미 연준 의장이 될 경우에 미 행정부가 미 연준에 쉽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겠죠. 네. 즉, 독립성에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담당자들은 케빈 왈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다음 미 연준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겪은 것과 같은 개인적 보복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리사 쿡, 미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이죠. 네. 리사 쿡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거 모기지 서류에 관련한 혐의로 고발된 리사 쿡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도록 미 대법원이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 역시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미 연준이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 리사쿡 관련 판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하급 법원과 항소 법원은 모두 쿡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판결한 상태고요. 네. 대법원도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고 올해 6월쯤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은 쿡은 현재도 연준 이사로 남아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군요. 네. 이렇게 미 연준이 정치권과 대립하는 상황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크게 흔들렸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파월 의장이 발언하기 전과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죠.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네. 시장이 지금의 상황을 큰 위험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네.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요. 파월 의장이 공개적이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자 시장은 파월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용감하게 나오는 게 아닐까? 파월의 정치적 동맹들이 파월을 지지해 주나 보다라고 믿는 게 일부 있대요. 그리고 이 몇몇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해결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인사 지명을 막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이 한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채권 시장자들이 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요. 이 정치권이 미연준에 영향을 줘서 이자율을 내리기가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금리가 내리면 통화량이 많아지고 물가가 오르잖아요. 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인플레이션만큼 또 유권자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이자율을 낮추지는 못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자율을 부적절한 시기와 상황에서 낮추면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으로 정부가 인기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맞아요.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민심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또 너무 통화량이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다시 민심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통화 정책이 파퓰리즘의 영향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 쓸공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는 남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제 관점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슬공합시다. 슬공합시다.